제가 어느 큰 대형 병원 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내는 제가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면 매번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다가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만든 아주 특별한 빵도 일하면서 간식으로 가져다 주었죠. 그러던 하루는 병원장님과 제 아내의 도시락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장님은 너무나도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새로 나온 중요한 논문을 분석하느라 온종일 끼니를 걸렀으니까요. 이에 저는 병원장님께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제 아내의 도시락을 함께 나눠 드시겠냐며 여쭈어 보았는데요. 제 아내의 도시락을 맛있게 드신 병원장님은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튿날 저희 부부는 병원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를 본 병원장님이 맞구나, 역시나 내 짐작이 맞았어 라는 말만 반복하며 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통곡의 내막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장님은 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통곡을 했을런지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1960년대 초반 출생인 저희 부부가 함께 사연으로 보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960년대 초반 출생입니다. 지금은 60이 넘은 나이죠. 이런 저는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동네 부잣집에서 땅에서 소자기를 하는 농사꾼이셨는데요. 가뜩이나 가난한 집에 형제들도 참 많았어요. 자그마치 5남 3녀의 대가족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학교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소자기를 도우면서 대가족 동생들을 보살펴야만 했으니까요. 당시에는 저처럼 사느라 국민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와 동년배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군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빨리 군대를 가야 했던 이유는 역시나 가족들을 위해서였어요. 마침 그해 저희 고향 지역에 아주 크나큰 흉년이 들어서 저희 집에는 당장 오늘 먹을 보리쌀 한 톨조차 없는 처지였기에 저라도 빨리 군대를 가서 집에 입이라도 하나 줄여주어야만 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장남으로서 빠른 입대를 선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인 제가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자리 잡고 돈벌이를 해야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병역의 의무를 하루라도 빨리 완수하는 편이 여러모로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 입대한 군대에서 저는 제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시켜줄 아주 뜻밖의 소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은 훈련소를 수료한 제가 군단사령부 본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은 채로 동기들과 함께 행정반 사무실에 각 잡고 앉아 한껏 긴장해 있던 저를 행정보급관님께서 찾더라고요. 자네들이 오늘 도착한 전입 신병들이구만. 혹시 자네들 중에 최국헌 이병이 있나? 이병 최국헌 여기 있습니다. 그래. 자네가 최국헌 이병이로구만. 만나서 반갑네. 앞으로 자네는 우리 본부대 행정보급관인 내 수족이 되어서 군생활을 하게 될 게야. 영선반 소속 시설관리병으로 배치받았거든. 이병 최국헌
행정보급관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질문? 그게 뭔가? 시설관리병이 어떤 역할을 하는 보직인지 궁금합니다. 에헤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우리 부대가 군단 사령부라서 부사관들이랑 장교님들이 다른 부대들보다 훨씬 많거든. 그 인원들의 대부분은 군인 숙소에서 거주하는 중이고, 앞으로 자네는 그 군인 숙소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세. 겸사겸사 우리 본부대 시설의 유지 보수도 하게 될 거고, 사회에 있는 학교로 치면 소사 아저씨랑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걸세. 네, 맞습니다. 당시 제가 배정받은 보직은 시설관리병이었습니다. 학교로 치면 소사 아저씨, 요즘 상가 건물로 치면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원과도 같은 역할이었죠. 원래 피 끓는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는 남자들은 대개 아주 멋진 군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꿈꾸게 마련이거든요. 총만 쐈다 하면 어김없이 표적을 적중시키는 백발백중 명사수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거나, 수색대 또는 특수부대 같은 곳으로 배정받아서 조국으로부터 국가수호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 모습을 꿈꾸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공구를 주렁주렁 들고 다니며 시설물 수리나 하는 시설관리병이라니, 고향집에서도 농사일을 주구장창 하더니 군대까지 와서도 막노동꾼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무척이나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래지 않아 이쪽 일에 소질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최이병, 혹시 자네가 영관급 숙소 쪽 담장 철망을 직접 용접해서 수리했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철망이 뜯어져 있었는데 점심 먹고 돌아오니 멀쩡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서 말일세. 네, 행보관님. 작전장교님 숙소에 두꺼비 집이 고장난 것 같다고 해서 수리하고 복귀하던 길에 담장 철망이 끊어져 있길래 제가 임시로 용접해 두었습니다. 임시로 용접해둔 정도가 아니던데 아주 말끔하게 수리가 잘 되었어. 자네 혹시 사회에 있을 때 이쪽 일을 하다가 입대를 한 건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쓰시는 농기구들이 망가지면 장남으로서 제가 직접 수리를 해드리기는 했었지만 시설관리 쪽에서 일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솜씨가 좋단 말이지. 더군다나 자네는 군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등병인데도. 이병 최국헌, 행보관님을 따라다니면서 어깨 너머 곁눈질로 잘 배운 덕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네는 내 옆에 딱 붙어서 다니게. 내가 봤을 땐 자네는 눈썰미도 좋고 손재주도 좋은 것이 시설관리 쪽에 소질이 있어.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들을 자네에게 전수해 줄 테니 내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한번 잘 배워보게. 내가 가르쳐준 기술들이 앞으로 자네의 평생 밥벌이가 될 테니 말이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드리느라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고 해왔던 덕분이었을까요?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눈썰미와 손재주 그리고 일머리가 꽤 좋은 편이더라고요. 수십 년 군생활을 하며 수리공으로서는 아주 통달한 분이셨던 행정보급관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늘 저를 칭찬하셨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행정보급관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분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수리 기술들을 모두 전수받았고, 모범병사로 전역한 직후 서울로 상경해서 수리공으로 취직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리공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며 수리공 월급 또한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 저는 그 작은 월급이나마 아끼고 또 아껴서 절반 정도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해드리고 대가족 형제들의 공부 뒷바라지 또한 잘해주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군대는
저에게는 학교와도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제 한평생 먹고 살 밥그릇을 쥐어주었을 뿐더러 아들 노릇과 형 오빠 노릇 또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다만 그 무렵 저는 아주 지독한 향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홀로 상경한 청년들이 을에 그러하듯 하루하루 숨가쁘게 돌아가는 서울에서의 일상이 버거웠고,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숨만 돌릴 때면 늘 고향 생각이 떠올랐죠. 그런 향수병 때문에 급기야 제가 몸살까지 앓게 되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1층에 빵집이 있는 상가 건물에 수도배관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향수병 때문에 펄펄 끓는 고열을 무릅써가면서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1층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여인인 수경 씨를 만나게 되었죠. 유달리 새하얀 피부를 가진 수경 씨는 마음씨가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수도관 상태가 어떤가요, 기사님? 다행히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직접 납땜해서 땜질하면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잘 됐네요. 저희 빵집 사장님이 수도배관을 교체하면 그동안 영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기사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1시간 안쪽으로 수리를 끝내드릴 테니까 사장님께 가셔서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에이, 괜찮긴요. 이렇게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단 제 손수건을 드릴 테니까 식은땀부터 닦고 계세요. 그렇게 수경 씨는 저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쥐어준 채로 급히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수경 씨의 손수건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이 손수건에 내 땀을 묻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향기롭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그 손수건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고결했던 건 다름 아닌 수경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돌아온 수경 씨가 저에게 따뜻한 빵과 물 한 잔, 그리고 약을 건네주었거든요. 제가 잔병치레도 잦고 건강이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늘 비상약을 가지고 다녀요. 빈속에 약 먹으면 안 좋으니까 빵이랑 물이랑 천천히 먼저 드시고요. 아이고,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가씨도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 입장이신데 가게빵을 마음대로 저한테 줬다가는 사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걱정 마세요. 기사님 약 먹여드리고 싶어서 제 돈으로 빵을 계산해서 가져왔거든요. 저를 위해서 빵값을 직접 치르셨다고요? 제가 자주 아파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굳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눈앞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정도로 저는 무심한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사다. 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하고 말이죠. 그런 제 생각은 그저 호들갑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금세 수도배관 소리를 맞춰놓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서던 바로 그때 저는 분명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경 씨가 빵집을 찾아온 뇌성마비 장애인 어르신을 아주 친절하고 살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말이죠. 지금이야 장애인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당시에는 장애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이 절대로 곱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장애인 승객을 첫 손님으로 태운 택시기사가 아침 개시부터 재수없다면서 침을 뱉으며 쫓아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수경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뇌성마비 장애인 어르신께 너무나도 친절했고 따뜻했죠. 그래서 그날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콕 박혀버렸습니다. 수경 씨처럼 훌륭한 여인과
한평생 100년 해로 하고 싶다고 말이죠. 바로 그날부로 저희 점심 식사는 그 집 빵이 되었습니다. 수경 씨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미 제 마음은 온통 수경 씨 단 한 사람뿐이었기에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 저의 노력 덕분에 저희는 오래지 않아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얼마 뒤 수경 씨는 그동안 일해온 빵집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경 씨? 빵집 사장님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국헌 씨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결근이 잦은 편이었잖아요. 손님분들 보는 앞에서 쓰러지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다른 직원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에요. 사실 수경 씨의 유독 새하얀 피부는 백옥처럼 고운 살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릴 적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심장 쪽 근육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이래저래 건강이 심하게 안 좋아지게 된 결과 창백한 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거든요. 이처럼 당시 그녀의 건강은 평범한 직장 생활조차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나빴어요. 더군다나 당시 수경 씨는 어깨를 기대고 의지할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마치 외딴 섬처럼 외로운 처지였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곁에는 연인인 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모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수경 씨. 아니, 수경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국헌 씨? 난 말이야, 수경이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어. 당신의 고된 삶을 내가 남편으로서 함께 짊어져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치만 난 국헌 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그저 내 곁에서 한 송이 꽃처럼 살아주면 돼. 난 당신이라는 이름의 꽃향기를 맡으면서 한평생 힘껏 그대를 보살펴 줄게. 열심히 저축해서 장차 수경이만의 빵집도 열어줄 거야. 그대는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그날 그녀는 저의 청혼을 수락하며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었고, 이로써 저희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녀의 남편으로서 한평생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결혼식 며칠 전부터 무언가 골똘히 고민에 잠겨 지내더라고요.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혹시 우리 결혼식에 하객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인 거야? 그게 아니라 하객분들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답례품으로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 중이었어. 수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요즘 결혼식이나 돌잔치의 답례품으로 수건을 많이들 드리잖아. 그건 그렇지만 아무래도 난 수건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거든. 그럼 자기가 직접 만든 빵을 답례품으로 드리는 건 어떨까? 신부가 직접 만든 빵을 선물로 드리면 하객분들께서도 다들 정성스러운 선물이라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좋은 생각이다. 기왕 직접 만든 빵을 답례품으로 드릴 거면 내 비장의 오누이빵을 선물해 드리는 쪽이 훨씬 뜻깊은 일이 될 것도 같고. 당연하지. 그 오누이빵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 사연을 오롯이 담아낸 뜻깊은 빵이니까.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식 답례품으로
직접 만들고 준비한 오누이빵은 아주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빵이었어요. 그 오누이빵에 얽힌 이야기는 제 아내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갓난쟁이이던 시절, 사고로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낸 제 아내는 홀어머니 그리고 오라버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놈의 가난 때문에 홀어머니께서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제 아내는 오라버니와 함께 어느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곳은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미국인 선교사 부부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고 고아원의 환경도 그 시절 치고는 꽤나 좋았다고 해요. 덕분에 제 아내와 오라버니는 홀어머니를 여인 슬픔으로부터 금세 벗어날 수 있었고 선교사 부부로부터 큰 가르침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달리 똑똑하고 영특했던 오라버니는 선교사 아저씨에게서 영어와 공부를 배웠고요. 제 아내는 선교사의 부인으로부터 빵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 시절 제 아내는 선교사의 부인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며 직접 만든 빵을 열심히 공부하는 오라버니와 나누어 먹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라버니가 가장 좋아했던 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 새로 배운 빵인데 맛이 어떤지 오빠가 먹어봐 주라. 그래? 처음 보는 빵인데 잠깐만. 우와, 이 빵 진짜 맛있다. 이걸 진짜 수경이 네가 만든 거라고? 응,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지역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고 또 집안마다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들 다른가 봐. 그 빵은 원장 아주머니네 집안에서만 만들어 먹는 일종의 전통빵이래. 그렇구나. 그럼 이 빵 이름이 뭔데? 그게 그러니까... 아이, 미안. 분명 원장 아주머니가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까먹어버렸어. 빵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운 영어였거든. 그럼 너랑 내가 우리 한글로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네. 뭐가 좋을까? 맞다. 오누이빵 어때? 오누이빵? 여동생이 만들고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라는 뜻에서 오누이빵. 그래. 나도 그 이름이 좋겠어. 지금부터 이 빵은 오누이빵이라고 부르자. 내가 맨날 만들어줄 테니까 오빠는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장차 내가 빵집을 차려서 오빠가 의사 선생님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줄 거야. 수경이 너 내 꿈이 의사라는 걸 벌써 알고 있었던 거야? 동생인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어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오누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진 거잖아. 그래, 맞아. 난 장차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할 거야. 그럼 얘기 끝났네 뭐. 내가 계속 오누이빵 만들어서 오빠 배고프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오빠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듯 오누이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제 아내와 오라버니의 꿈 그 자체였어요. 오누이빵을 많이 만들고 잘 팔아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오라버니의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것이야말로 제 아내의 진정한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누이빵을 통해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오해를 나누던 두 사람은 몇 년 뒤 슬픈 작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던 선교사 부부가 자신들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마침 오라버니는 영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통달한 인재 중의 인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에 선교사 부부는 오라버니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요.
오라버니는 선뜻 입양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입양을 거절하겠다고? 내가 입양돼서 미국으로 떠나면 수경이 너랑도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 난 그런 거 싫어. 누가 뭐래도 가족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치만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오빠가 입양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미국으로 떠난다고 해서 우리 인연이 영영 끊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난 우리 오누이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거든. 그러지 말고 미국 가라, 오빠. 원장 선생님께서 미국 가서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까지 했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니까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 반드시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오라버니는 입양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한사코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랬던 오라버니의 마음을 돌려놓은 건 다름 아닌 제 아내가 직접 만든 오누이빵이었습니다. 아내가 따뜻하고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오누이빵을 오라버니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오누이빵에 담긴 진정한 내 꿈이 뭔지 알아, 오빠? 너를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맞아. 난 말이야, 오빠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야. 그러려면 지금 오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이 오누이빵에 담긴 너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거지? 당연하지. 그니까 동생인 나를 내버려둔 채로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 이 오누이빵에 담겨있는 우리 남매의 꿈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거니까. 그제서야 오라버니는 눈물을 쏟아내며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절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연락수단이 지금처럼 많고 다양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이었죠. 당시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던 연락 방법은 편지였습니다. 이에 오누이는 처음 1년 정도를 서로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남매 인연을 이어갔고, 그러는 한편으로 제 아내는 새 고아원으로 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새 고아원이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에 그곳에서 제 아내는 건강이 심하게 망가졌다고 해요. 심장 쪽 근육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바람에 장차 한평생을 고생하게 될 병치레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 바람에 건강이 많이 상했음에도 제 아내는 오라버니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편지는 뚝 끊겨버리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미국 의대생이 된 오라버니가 양부모님과 함께 다른 나라로 의료봉사 활동을 떠난다는 편지를 보내온 이후 좀처럼 연락이 없었다더라고요. 제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오라버니의 미국 주소로 내 편지 보면 나중에라도 꼭 답장해달라는 우편을 숱하게 보냈지만 단 한 차례도 답장이 오지를 않았죠. 졸지에 제 아내는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생사를 알 수조차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늘 아래 어디선가 건강히 잘 살아만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아무튼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 부부는 하객분들께 뜻깊은 오누이빵을 답례품으로 나누어 드리면서 아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특히 저는 전업주부가 된 아내가 혼자 적적하지 않도록, 더욱이 아내가 제빵사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집 혼수로 당시로서는 무척이나 비싼 편이었기에 부잣집 거실에나 들여놓을 수 있었던 일종의 사치품인 가정용 오븐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아내에게 약속했죠. 지금은 가정용 오븐 하나지만 열심히 일해서 장차 그대만의 빵집을 차려주겠다고. 이후 저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수리공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더럽고 험한 일들을 제가 직접 자처해서 출장을 다녀올 정도로 열심히 일했죠. 아내는 그런 저를 위해 늘 점심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일하다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직접 만든 오누이빵도 늘 챙겨주었죠. 심지어 제 아내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참 좋은 형수이자 새언니였습니다. 가뜩이나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이 시댁의 대소사에는 아픈 것도 잊은 채로 늘 발벗고 나서 주었어요. 열심히 일하느라 바쁜 저를 대신해서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효부였습니다. 제 아내가 시부모님을 위해 효심을 발휘했던 일은 너무 많아서 전부 사연에 담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화를 하나 콕 찍어서 들려드릴게요. 언제 한 번은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한평생 새빵살이를 전전하던 저희 부모님께서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되셨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아버지께서 전세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엄마? 지금 사는 집주인이 집 헐고 새 건물을 올릴 예정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지 뭐니. 마침 전세 계약이 만료되던 참이기도 했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새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더라고. 사기꾼은 전세금을 통으로 홀라당 들고 튀어버렸고. 그래서요, 그 사기꾼 잡았어요? 다행히 경찰 양반들이 사기꾼을 얼른 잡아주기는 했는데, 아휴, 아무래도 쉽사리 돈을 돌려주지는 않을 모양이야. 사기꾼이 홀라당 들고 튀어버렸던 돈을 노름판에서 싹 다 날려먹었다지 뭐니. 그럼 당연히 소송을 해서라도 장차 조금씩이나마 차근차근 받아내야죠. 나랑 너희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러려면 변호사비가 많이 필요하다더구나. 지금 우리가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니. 당장 이사갈 곳도 없어서 조만간 거리에 나앉게 된 판국에. 그런 절박한 소식을 전해 듣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온갖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제 아내가 시부모님을 향한 효심을 발휘해 주더라고요. 있잖아 여보, 오늘 회사에 출근 조금 늦게 한다고 연락해. 왜? 나랑 어디 같이 갈 곳이라도 있어? 그동안 여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적금 통장 들고 은행 가려고. 장남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면 또 모르겠지만 버젓이 적금 통장 들고 있으면서 시부모님이 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 가뜩이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동생들한테 돈을 조금씩 내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치만 그건 당신을 위해서 모아둔 적금이잖아. 내가 장차 당신만의 빵집을 개업해주고 싶어서. 시부모님도 부모고 며느리도 딸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 식구가 공경에 처했는데 가족으로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니까 이 적금 깨서 일단 두 분 지낼 수 있는 전셋집부터 마련해드리자. 나머지 돈은 변호사 사서 그 사기꾼한테 민사소송 걸면 될 것 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말대로 그 적금은 효도를 위해서 쓰도록 할게. 대신 다시 한번 약속할게. 내가 다시 열심히 일해서 당신만의 빵집을 꼭 차려줄 거야. 그렇게 제 아내는 시부모의 고난까지 며느리이자
마음으로 인연을 맺은 딸 자식으로서 스스로 짊어졌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또한 제 아내가 변호사비까지 지원해준 덕분에 사기당했던 돈도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 몹쓸 인간이 저희 부모님 돈을 노름판에 싹 다 날려먹었다더니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민사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지레 겁을 먹은 채로 저희 부모님께 전액을 반환했으니까요. 아무튼 일이 잘 풀리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일전에 도움받았던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시어머님께 했던 대답이야말로 효부 그 자체였죠. 효도에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법이잖아요, 어머님. 그러니 저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저한테 보답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부디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인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부모님께도 세상 둘도 없는 효부였으니 저희 부부 사이에는 단 한 번의 다툼조차 없이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아내의 건강이 임산과 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치 좋지 않았기에 슬하에 자녀는 두지 않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날들이었죠. 덕분에 저는 고된 수리공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늘 기운이 넘쳤습니다. 다른 수리공 동료들보다 몇 배는 많이 일을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의 남편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즐거웠죠. 그리하여 저는 마침내 아내와의 약속 또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50대 중반이 되던 무렵 저는 아내를 위한 저축을 모두 끝마쳤어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고 낡았지만 예쁜 건물을 하나 매입했고 1층에는 아내를 위한 빵집을 오픈했죠. 2층에는 저희 부부의 새 살림집을 마련했고요. 마침내 빵집에 개업식을 올리던 날 저희 부부는 고사를 지내며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 평생의 소원과 제 평생의 소원 모두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으니까요. 또한 이웃들에게 이삿떡 대신 아내가 직접 만든 소중한 오누이빵을 돌리면서 인사를 나누었죠. 하지만 그러한 저희 부부의 행복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잿더미가 되었어요. 수리공으로서 은퇴한 제가 아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빵집을 운영하던 어느 날 저희 건물 앞 변압기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폭발 사고가 벌어졌고 그 결과 저희 건물과 아내의 빵집이 전소되었거든요. 당시의 심정을 돌아보면 정말이지 하늘이 야속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종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화재였기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건물 자체가 그대로는 쓸 수 없을 만치 전소되어 버린 바람에 수리마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머금은 채로 건물이 있던 땅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죠. 하지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어요. 전소된 건물이었던 땅을 거의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는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저희 부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참 다행히도 저희 아내에게는 참 좋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미국으로 떠난 이후 소식이 두절된 친정 오라버니가 아닌 그동안 성심성의껏 보살폈던 시댁 식구들이었죠.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돈을 모아서 보태주더라고요.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주는 선물이자 존경하는 형수님, 그리고 새언니에게 드리는 보답이라면서 말이죠. 덕분에 간신히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아내를 위해 십시일반 도움을 주었는데 남편 된 제가 계속 시리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아내를 건사하기 위해 다시금 수리공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새로 취업한 곳은 어느 큰 대학병원의 관리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시설물에 자질구레한 문제가 생기면 직접 수리하는 자리였죠. 더욱이 병원의 직원이 되면 건강이 안 좋은 아내의 병원비 할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었기에 화재로 인해 전 재산을 사실상 거의 모두 잃어버린 셈이나 다름없었던 저로서는 일석이조의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빵집을 다시 열어주기 위해 추가 수당이 붙는 야간 근무를 자처해가며 열심히 일했고, 아내는 그런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저녁 도시락과 간식으로 오누이빵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다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간 근무를 자처했고, 아내 또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원 정문으로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도시락과 오누이빵을 건네주고 돌아갔죠. 그런데 달빛 속으로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던 제 귀로 언뜻 익숙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자네 한 사람이 도시락을 주고 돌아가는 모양이로구만. 그 목소리에 제가 돌아보니 병원장님이셨습니다. 네, 병원장님. 제가 장가 하나는 아주 잘 갔죠. 딱히 잘해준 것도 없는 남편 뭐 이쁘다고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도시락이니 간식이니 빠짐없이 챙겨주지 뭡니까? 근데 병원장님은 왜 이 시간까지 병원에 계세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새로 나왔길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뭔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장님의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꽤 크게 들려오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온종일 끼니도 걸으신 거예요? 논문 읽느라 정신 팔려서 온종일 끼니 거르는 줄도 몰랐어. 슬슬 허기가 지는 참에 병원 앞 국밥집에서 순댓국이나 한 그릇 먹을까 싶어서 길을 나서던 중이었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병원으로 같이 들어가셔서 제 아내의 도시락을 같이 나눠 드시죠. 좀 전에 보니까 국밥집도 벌써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국밥집이 문을 닫았다면 별 수 없지. 그럼 염치불구하고 신세 좀 지겠네. 그렇게 저는 원장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아내의 도시락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병원장님은 허기가 아주 크셨는지 도시락을 아주 맛나게 잡수셨고, 저는 그날 밤새 논문을 끝까지 다 읽을 예정이라는 병원장님을 위해서 아내가 간식으로 준비해준 빵을 종이 가방에 들어있던 그대로 건네드렸습니다. 논문 읽으시면서 간식으로 짬짬이 드세요. 제 아내가 빵 만드는 솜씨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아이고, 뭘 간식까지 챙겨주고 그러나 도시락 얻어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인데. 어차피 이 빵은 제 아내가 주변에 늘 나누어 먹던 빵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는 워낙 생소한 빵이라서 병원장님께서는 처음 보시겠지만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그럼 이 종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빵 이름이 뭔가? 제 아내가 오라버니와 직접 이름을 붙인 오누이빵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아내는 어릴 적 고아원 출신인데요. 그곳에서 미국인 아주머니에게 그 집 가문에서만 만들어 먹는 전통빵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해요. 도시락 잘 잡수신 거 보면 원장님이랑 저랑 입맛이 비슷할 테니까 원장님 입에도 아주 잘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장님께서는 제 설명을 모두 듣고 나서도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이에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제가 혹시 도시락 잡숫고 책이라도 생긴 건 아니냐고 여쭈어보자 병원장님께서 그제서야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듣게. 자네 안사람에게 별다른 흑심 같은 게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보답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네랑 자네 안사람이랑 셋이 저녁 식사 함께 하면 어떻겠는가.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네. 에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큰 걸 해드린 것도 아니고 있는 도시락이랑 오누이빵을 나누어 드렸을 뿐인걸요. 뭐 더군다나 저도 병원에서 직원 할인 혜택을 적용해준 덕분에 아내 병원비를 많이 절약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지 말고 나에게 시간을 꼭 좀 내어주시게. 그날 저는 병원장님과 더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병원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힌다는 무전이 날라왔거든요. 이에 저는 급히 현장을 향해 내달리며 병원장님께 생각 한번 해보겠다는 대답만 드렸는데요. 바로 이튿날에 병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저희 아내랑 식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솔직히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제 아무리 자신의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애둘러 거절했는데도 병원장님이 연거푸 식사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제가 더욱이 의문스러웠던 건 병원장님이 뭔가 대단히 안달복달하는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네가 영 내키지를 않는다면 자네 아내랑 나랑 두 사람만이라도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만 마련해 주시게. 내 말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꼭 좀 부탁하겠네. 병원장님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하루 종일 싱숭생숭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단둘이서라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걱정이 제 머릿속에 자꾸만 맴돌았어요. 제 아내가 병원장님 젊을 적 첫사랑이자 짝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었죠. 기혼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때의 제 걱정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집 남편이 남의 집 아내와 단둘이서라도 꼭 좀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솔직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제 아내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의 대상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만치 아주 천사 같은 여인이기도 했고요. 그러한 고민들 끝에서 제가 내린 결정은 일단 저녁 식사 약속을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병원장 젊을 적 첫사랑이자 짝사랑이 맞다면 식사 자리에 제가 남편으로 동석함으로써 저희가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부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병원장의 미련을 초장에 끊어내버릴 작정이었죠. 이에 저는 아내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한 뒤 병원장과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는데요. 아내가 저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제 아내의 얼굴을 돌아본 병원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죠. 맞구나. 어제 얘기 들으면서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내 동생 수경이가 맞았어. 하기사, 하늘 아래 오누이빵과 그 빵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둘씩이나 똑같이 있을 리가 없으니 말이다.
그 말에 병원장님의 얼굴을 한참이나 유심히 살펴보던 제 아내 또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네. 살도 많이 찌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이 생겼지만 영락없는 우리 오빠 얼굴이 맞아. 그래, 이 녀석아. 내가 너의 오빠란다. 내가 한평생 너를 얼마나 오매불만 그리워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병원장님은 저에게서 오누이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과거에 연락이 끊긴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만 직접 얼굴을 보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저에게 아내와의 식사 자리를 그토록 부탁했던 것이고요. 그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던 순간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남매 상봉 자리를 두고 제 아내가 병원장님의 첫사랑이자 짝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면서 혼자 의심의 나래를 펼쳤으니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기에 저는 병원장님, 아니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병원장님을 크게 오해했던 모양이에요. 자네가 나를 오해했었다고? 네, 제 안사람이 병원장님의 젊을 적 첫사랑이자 짝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이 자리를 만든 것이거든요. 제가 안사람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보여줌으로써 병원장님을 제 아내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놓으려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라면 미안해할 필요 없네. 비록 오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덧붙이기는 했지만 나도 자네한테 말을 서투르게 했던 책임이 있지 않은가. 가타부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남의 집 아내를 만나보고 싶다며 재촉하고 채근을 했으니 남편 된 자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법했어. 내 딴에는 자네의 아내가 내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사정을 자네에게 모두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내 서투른 방식이 자네를 온종일 걱정으로 떨게 만들었으니 오히려 사과는 내가 해야 맞는 일이지. 그렇게 말한 병원장님은 직접 손을 잡아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러기가 무섭게 제 아내가 병원장님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내 편지에 왜 답장 안 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빠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는 줄 알아? 나도 그동안 우리 수경이를 많이 보고 싶었단다. 귀국하자마자 너부터 찾기 시작했지만 그땐 이미 세상이 많이 변해 있었어서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었어. 그날 병원장님이 털어놓은 그간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젊을 적 미국인 의대생 신분으로 선교사인 양부모님과 함께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된 병원장님은 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동안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오라버니의 미국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내놓으면 봉사활동 마치고 돌아와서 다 읽어보고 답장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는 옆집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편지가 많이 올 테니까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동안 동생의 편지들을 대신 보관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가 수경이 너의 편지를 대신 보관해주고 계셨었는데 내가 의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얼마 전에 옆집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버리셨지 뭐니. 그럼 할아버지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내 편지들은 어떻게 됐어?
그 집 자녀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의 유품인 줄 알고 소각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더라. 그분들은 옆집에 한국인인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더군다나 옆집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거든. 그래서 먼 동방의 나라에서 참전 용사 할아버지에게 보낸 감사 편지인 줄로만 알고 소각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던 거지. 그랬구나. 그럼 오빠라도 나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주지 그랬어. 내가 옮겨진 고아원 주소도 알고 있었으면서. 마음이야 그러고 싶었지만 그때 넌 이미 20살이 되어서 고아원을 졸업한 다음이었어. 그쪽 고아원에서도 이미 졸업한 사람이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듣자하니 정말이지 여러 사정이 엉키고 엉켜서 그 우애좋던 오누이의 인연이 두절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들 병 원장님은 여동생과의 인연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꿈을 이룬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곧장 한국으로 들어와서 동생을 찾아다녔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동생을 찾기란 대한민국 전체에서 김서방 한 사람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그 바람에 지금껏 오누이의 인연이 두절된 채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여동생과의 추억 그리고 약속이 담긴 오누이 빵을 병원 원장님께 건네드림으로써 단절되었던 오누이의 인연이 마침내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될 때도 여러 사연들이 뒤섞이는 바람에 벌어졌던 일인 것처럼 오누이가 재회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연들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고나 할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제가 군 시절 시설관리병으로 복무하지 않았다면 수리공으로서 서울로 상경해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가 아내를 위해 마련했던 빵집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병원의 관리실에서 근무하게 될 일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제 아내가 남편인 저를 지극히 사랑해서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도시락과 오누이빵을 가져다 주지 않았더라면 그날의 식사 자리 또한 없는 일이었을 테죠. 그런 사연들이 저와 아내의 인생을 통해 서로 끈끈하게 엮여 있었던 덕분에 저는 병 원장님께 오누이빵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 덕분에 병 원장님은 오매불만 그리워했던 여동생과 재회할 수 있었으니 그날의 재회는 저와 아내의 인생 여정이 일구어낸 기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 그런 소중한 사연들이 기적을 만들어준 덕분에 제 아내는 수십 년 만에 재회한 오라버니에게 저를 이렇게 인사시켜줄 수도 있었죠. 얼른 정식으로 인사드려 여보.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오라버니이자 당신의 형님 되시는 분이야. 당연히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아내에게 대답한 저는 병 원장님, 아니 형님께 큰 절을 올리며 다시금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안 계시니까 형님께 대신 큰 절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수경 씨를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100년 해로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저를 최서방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이고,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오늘 우리 오누이의 만남은 자네랑 수경이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이루어진 기적인데 앞으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우리 수경이를 사랑해 주시게나. 나도 최서방의 형님이자 수경이의 오빠로서 두 사람을 많이 돕겠네. 그날 그 식사 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기도 했고요. 이후 형님은 제 아내가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 부부를 고급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주셨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빵집도 다시 차려주었고 심지어 저희 본가 식구들한테도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어요. 덕분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을 누리던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빵집 영업을 종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형님도 병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퇴임을 선택하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내었으니 의사로서의 사명은 충분히 완수한 셈인데다가 마침 사랑하는 여동생 내외가 은퇴를 하고 한가로워졌으니 이참에 식구들끼리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온누이의 정을 만끽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이처럼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형님과 한평생 한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지낼 예정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